안녕하세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라떼님하고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만났잖아요. 아, 네네네. 대한민국 치킨전으로 함께 했었는데 도희님이랑은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것 안녕하세요. 같아요. 너무 반가워요. 그쵸? 조이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안부가 너무 궁금했는데. 아, 정말요? 네. 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네, 저 접촉사고가 있어가지고 네, 다들 운전 조심하세요. 병원 신세를 약간 지고 복귀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도희님이 그 접촉사고 난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운전이 혼자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사진 봤는데 거의 뭐 차가 폐차 수준이던데. 폐차했어요. 시원하게. 아니 근데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 몸은 이제 뭐 사고 난 지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근데 혹시 후유증 생길까 봐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네. 몸이 다 낫지 않은 상태에 이렇게 파케를 위해서 불굴의 의지로 오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나 정말. 네, 오늘따라 또 되게 심오한 책을 저희가 준비해서 저의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인생을 많이 돌아보면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책이 저희가 작년에도 영화로 개봉해서 화제가 됐었던 82년생 김지영입니다. 네, 책은 조남주 작가가 썼고요. 2016년에 벌써 시간이 꽤 그렇게 오래됐더라고요. 네, 2016년에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등극을 하고 정말 많은 여성 독자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소설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소설 자체가 너무 여성 편향적인 그런 소설이다. 그리고 남자를 너무 일방적으로 극단적인 가해자로 그린 것 아니냐 하면서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했던 소설이거든요. 책을 읽고 나서 약간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또 생각들을 갖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언니들의 생각이. 네, 저는 이 책 출판이 됐을 때 아마 상당히 초반에 제가 봤나 봐요. 전 서점에서 그냥 신간 나오면 조금씩 보는 편이고 근데 이 책은 되게 쉽고 금방 읽히잖아요. 거의 서점에서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읽을 때는 사실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은 별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앞에 이게 장편 소설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책인가? 분명히 작가가 하는 말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이런 책이 이런 방식으로 사회과학서적이 아니라 이 소설 섹션에 나온 것도 되게 반가웠고 이만큼 읽고 관심을 가질 독자가 많아지는 환경이 이제 됐구나. 이게 반갑다는 뜻은 있었지만 전 문학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반감이 약간 있었어요. 네, 너무 사회과학서적이네요. 별로 매력이 없네. 약간 보고서 같은 형식으로.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별 생각 없이 정말 무색무취로 이제 보고 넘겼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난 현상은 흥미로웠죠. 네, 베스트셀러가 된 거는 반가웠고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반감을 연예인들 이 책 읽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악플 세례받고 이런 것도 막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참 흥미롭다. 또 영화가 나왔을 때는 더 폭발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 맞아요. 오히려 소설이 출간됐던 당시보다 영화 개봉됐을 때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어요. 맞아요. 이 영화를 해시태그로 단 뭐 가수나 뭐 연기자들은 다들 약간 악플에 시달려야 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유미 씨가 이 영화에 캐스팅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댓글들이 어떻게 달렸냐면 앞으로 나는 정유미의 영화와 프로그램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보이콧하겠다. 뭐 그런 댓글도 막 달리고 악플에 엄청나게 시달렸던 저는 그런 기사를 계속 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 개봉 하기도 전에 이미 평점 테러를 당한 거예요. 영화 자체가. 그 실체를 제가 막 뉴스 검색하고 왜 이렇게 이게 논란이 됐는지 그 시작점을 알고 싶은데 실체가 없어 보이고 댓글들에는 많은데 주변에 이렇게 제 주변에 그렇게 그런
반론을 피는 남자분들을 많이 실제적으로 못 만나기도 하고 근데 사이버상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났고 엄청나게 근데 화제가 여자분들은 됐었잖아요. 또 얘기는 되게 많거든요. 영화 개봉했을 때도 제 주변 사람분들은 꼭 내가 영화관 가서 한 번은 개봉할 때 영화관 가서 봐야 하는 영화를 모든 제 지인들은 다 갔던 것 같은데 남자들 반응은 사실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 아직도 퀘스천인데 궁금하다. 오히려 왜 그렇게 근데 가설을 세우자면 남초 그냥 만만했나 보다. 남초 사이트에 가시면 그 반응을 댓글까지 아니라도 굉장히 생생하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남초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뭐 영화 포스터를 구긴다던가 뭐 여러 가지 되게 그러니까 되게 악성적인 반응들을 이렇게 SNS에서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이 스토리 자체가 어떤 페미니즘보다 좀 만만한 페미니즘이라서 좀 그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녀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제일 극심한 시기가 전 30대 육아하는 부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82년생 김지영이 지나온 시기들 다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놓게 되는 상황은 30대에 아이를 낳고 맞아요.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30대가 남녀 간의 이해관계 확실히 다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나 애정보다는 날 서 있는 그게 가장 극심한 상태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친하게 지내는 남동생이 있는데 지금 딱 30대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대놓고 저한테서 이런 주제를 꺼내지 않아요. 서로 조심스러워하지만 굉장히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날이 서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대부분의 많은 30대 남성들이 다른 주제는 모르겠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나는 이거 너무 싫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그만큼 30, 40대 이게 남성들이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 주제가 저는 이게 절대 만만한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겪어온 세대 중에서도 유별나게 더 불쌍하고 안 됐던 친구들, 뭐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던가 네. 이런 사람 있으면 쉽게 동정하고 안 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가 여자라서 더 힘들었겠다. 근데 여기서는 너무나 전면에 내세우고 있잖아요. 가장 평범한 이름에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중간이야라는 느낌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건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평균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평균의 여자들과 얽혀서 살고 있는 평균의 내 남자인 내가 되게 뭔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네. 내 삶이 저 여자보다 더 낫다는 거네. 난 전혀 안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든데. 여기서도 실제로 그런 부분을 상세하기 위해서 작가가 저는 오히려 평균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많이 소설에 넣었다고 생각해요. 네, 남편도 그렇고. 요새 남편 이 정도로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리고 영화는 더 심해요. 영화는 나는 그런 엄마가 있다는 것도 판타지 같아요. 이 소설에서도 그렇고 엄마가 적극적으로 딸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아빠보다 엄마한테서 같은 여성인데 느끼는 그런 좌절이 되게 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긴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이만큼 비난이 쏟아지는 거는 저는 출산과 육아의 경험이 없지만 주변 돌아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힘들죠. 애를 키우면서 특히 회사를 다닌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안 그래도 나도 정말 이 악물고 해나가고 있는데 정신을 놓을 정도로 너만 너무 힘들었다고? 난 이런 거 진짜 절대 수용 못하겠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사실 그동안 여성들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사실 가장이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가족끼리 서로 다 공유하고 인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힘드시잖아. 아버지 고생하시잖아.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엄마들, 여자들이 집안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육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책에서는 제대로 평가하고 그 안에서 자기 꿈을 버리고 육아를 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건 그냥 결정된 거야. 난 이 결정된 세계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이나 여성의 고민들을 한 번도 사회에서 제대로 다뤄본 적이 물론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던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 도희님 생각도 분명히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 나 되게 힘든데 너만 힘든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사실은 우리가 그전엔 다 수용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좀 동등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화두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애정과 뭔가 에너지와 뭔가 리스펙트 이런 게 지금 되게 필요한 거야. 내가 같이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없는 거야. 근데 여자들한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 자체가 나한테 주어지는 게 줄어드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오히려 박탈감을 맞아요. 느끼는 것 같고 네. 근데 원래는 우리 사실 상당히 많이 성숙했잖아요. 이런 사람 얘기도 들어봅시다. 성소수자도 들어보고 각자 거기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너무 그냥 인간의 문제라고 하면서 남성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으니까 인간의 문제라고 하면서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폭발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작년에 개봉한 영화도 보셨나요, 두 분? 네, 봤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어요, 영화? 되게 영화도 평이 갈리더라고요. 영화에 대한 평도. 사실 뭐랄까, 되게 이 소설에 대한 논란도 이 정도인데, 특히 영화 시작하기 전에도 배역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엄청 부담스럽겠다.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일단 남편이 공유라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판타지야. 그러니까 모두 굉장히 배려해서 만든 영화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말 상업적인.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책은 좀 더 여성의 입장에서 풀어낸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영화는 좀 더 보편적인 정서를 다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한 영화 같아요. 다양한 어떤 연령대와 그리고 남녀를 가르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좀 피해가는 그런 설정을 좀 많이 제가 볼 땐 영화에 넣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게 좀 끌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라는 사실 많은 여자들이 영화 속에서 공유의 캐스팅은 너무 크다.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일단 다들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거기다가 비주얼도 그래가지고 너무 비주얼까지 화면에 꽉 차니까 너무 훌륭한 남편이었어. 사실 내용보다 중간중간에 그 공유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 가지를 완화를 많이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공유 이름이 몇 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심지어 공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해맑게 부인을 걱정해주는 모습, 그리고 말 그대로 계속 배려하려고 말 돌려서 하는 거. 되게 멋진 남편이지 않았나? 도희님도 달라 보이셨어요? 아니요, 좋았어요. 저는 일단 영화를 봤을 때 영화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나쁘지 않아서 좋았고,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영화 안 보고도 욕한 사람 많았지만 그래도 달려들려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용기를 내줘서 여기까지 얘기해주고 진짜 섬세하게 배려를 많이 했다는 게 느껴져서 감독이나 연기해준 배우들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이거 저희 어머니한테 한 번씩 좋은 영화 있으면 예매를 해드리는데 엄마가 보고 나서 너 어떻게 얘기하실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진짜 펑펑 울었다고 보면서 엄마 친구분이랑 보면서 이거 우리 얘기라고 뭐 남자 맞아. 형제들 때문에 학교 뭐 못 어떻고 가고, 내가 제일 똑똑해 하고. 그런 게 너무나 현실적이라고 맞아, 이러면서 맞아. 엄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영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엄마 있잖아 이 영화 요새 되게 논란이야. 이 되게 나쁜 영화라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있을 때는 영화 굉장히 좋게 재밌게 잘 보고 아빠들은 싫어하세요. 아빠들은 싫어하세요. 아빠들은 싫어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그런 정서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구나 그런 걸 느껴서 좋았었고 저 또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여성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왜 모두가 다 공감을 해야만 되는 얘기여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모두가 다 공감을 해요. 82년생이라고 다 잘라도 지역이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른데 근데 저도 이 소설의 어떤 부분은 이거는 너무 심한데 라던가 너무 같다. 아니, 난 이런 경험 한 적이 없어. 또 어떤 부분은 아니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한 게 있었는데 라든지 이건 너무 순화했네. 근데 그거를 한참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니 이게 사람마다 경험이 당연히 다른데 똑같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은 학교 다녀도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굳이 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때는 이거 되게 공감되네. 이거 잘 풀어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점. 이거 사실과 다르잖아. 너무 날카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나부터도 안타깝다. 왜냐면 이거 보고 나서 여자분들 중에 막 그렇게 평 올린 사람도 있었잖아요. 하나도 나는 공감할 수 없다. 여자를 이렇게 무슨 힘없고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한참 기사에 났었어요. 근데
분명히 더 어린 세대였어요. 20대 친구였던 것 같은데. 아, 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였는데 SNS에다가 그런 걸 올린 거예요. 아니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들한테 잘해주는데 아 맞아요. 그런 거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는데 나 차에서 내릴 때 문도 열어주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런 피의식 쩔은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도대체 좋은 남자의 기준이 뭐지? 그쵸. 사실 경험이 다를 수 그렇게 있죠. SNS에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아 나는 인간으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 거야. 여자라는 거 남자라는 거 기대지 않고 멋있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20대 초반에 되게 아직 어린 친구들은 이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나 저기에 속하고 싶지 않아. 그치. 내가 그리는 미래는 다른 미래인데. 네. 근데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김지영이라는 언니가 뭔가 모자란 사람이라서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나를 뭔가 좌절시키는 구조가 되게 많다는 걸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남녀 모두에게 다 불편한 지점이 많을 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네, 당시에는. 네. 도희님이 되게 적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모두가 모든 이야기에 모든 상황에 다 공감하라고 만든 소설은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실은 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마치 우리가 다 옳다고 증명해야 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의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영화 봤을 때는 오히려 막 분노를 일으키는 것보다 저는 영화 보면서 계속 눈물이 계속 흘렀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계속. 엉엉 운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주르륵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서 분노를 자극한다기보다 맞아 저랬었었지. 근데 하여튼 그냥 뭔가 내 삶에 대한 어떤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어떤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려지지 않았던 설정들이 영화에서 좀 몇 개 등장을 했는데 엄마도 되게 옷 같은 내 딸, 금 같은 내 딸 하면서 그럴 때 왜 정유미 씨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는데 정유미 씨랑 엄마 역할 하신 분이랑 그 둘이 케미가 붙는 씬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진짜 미수가 그러지 마. 저 거기서 진짜 눈물 펑펑 쏟았거든요.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엄마가 한번 없잖아요. 그 씬이 정말 베스트였어요. 아빠한테 화낼 때 엄마가. 화낼 때. 저도 그 둘의 캠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영화나 책에서나 여자는 나대도 돼. 여자는 좀 목소리 크면 또 어때? 여자 큰일 좀 해봐야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저는 책이나 영화에서만 접했거든요. 그리고 좀 나이가 먹은 다음에 그런 걸 접한 다음에 주변에 좀 괜찮은 여성들을 만난 다음에 지지를 받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냥 좀 내 삶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 영화에서 그런 공감되는 포인트를 너무 잘 그렸다. 근데 뭐 물론 아쉬운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영화 책보다 책도 뭐 재밌게 읽었지만 생각보다 영화가 괜찮아서 극장에서 보고 나왔을 때 맞아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약간 근데 그런 엔딩 장면도 되게 희망적이어가지고 맞아요. 좀 더 희망적으로 그려냈고 영화 이야기까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좀 본격적인 책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82년생 김지영은 82년에 태어난 34살의 여성 김지영의 일대기를 일종의 보고서 형식처럼 구성해서 끌어나가는 소설입니다. 1982년부터 1994년, 그리고 1995년부터 2000년, 그리고 2001년부터 2011년, 그리고 2012년부터 15년까지 그렇게 일대기를 4개의 챕터로 구분해서 묘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1982년부터 1994년까지의 이야기로 김지영이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기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김지영에게는 공무원인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위로 2살 많은 언니가 있고 아래로는 5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함께 6식구가 10평 남짓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기억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챕터에서는 이제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성차별,
그리고 여자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중절 수술을 결심해야 했던 엄마의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받아야 했던 여러 성차별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언니들이 읽어나가면서 되게 짧아요. 이 챕터는. 그리고 좀 공감됐던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 혹시 나는 그 안에서 좀 비슷하게 경험했던 또 경험담은 없는지 그것도 좀 풀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공감이 됐고 특히 제일 지금에서야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그냥 이렇게 퀘스천을 던져주는 것들 있잖아요. 왜 남자는 1번부터 시작하고 저는 빠른 년생이라서 이렇게 남자 1번부터 시작해서 생년월일로 저는 갔거든요. 그래서 늘 끝번호였어요. 생년월일로 갔어요? 예, 그래서 빠른 년생들은 늦으니까 그래서 늘 저희가 또 저희 때는 한 반에 막 50명대 있었어가지고 우리도 그랬어요. 너무 옛날 같다. 그래서 한 53번, 52번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기억.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나 저는 별로 나대고 싶어하지 않는 이렇게 뒤에 숨고 싶어하고 눈에 띄고 싶지 않은 아이여서 아예 생각을 못했지. 생각도 못하고 그게 뭐 부당하다고 생각했나? 너 1번 시켜줄게 했으면 오히려 저도 그거를 이렇게 뭐 선택으로 했으면 저는 그냥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회적인 구조라기보다 아니 그냥 내가 소심해서 내 탓이야라고 좀 가져갔던 어린아이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그 얘기했을 때 좀 신기하긴 했어요. 요즘은 남자가 1번대로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랬고 뭐 지금은 초등학교 시절이지만 뭐 반장 부반장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저희 때는 여자 반장도 많기는 했는데 여튼 좀 우리는 네. 저희 때는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예 무조건 남자가 반장을 했었어요. 아 정말? 네, 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그건 신기하네요. 네. 전 그렇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네. 3학년 때까지는 그래서 무조건 남자가 반장, 여자가 부반장이었어야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처음으로 그 선생님이 여자를 반장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지. 왜 여자가 반장이냐. 아 진짜? 뒷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그러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4학년이 되니까 그때는 남자든 여자든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반장이 되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고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뭐 여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6년 내내 남자가 반장이었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 나 아니었는데 이 생각했었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여자 반장이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여자애들 중에도 반장하고 뭐 부반장하고 임원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고 그 여자 반장의 특이한 그런 느낌이 있어. 여자애인데 쟤는 반장이야 이런 애는 확실히 훨씬 더 당차고 뭐 그런 느낌 있죠. 여성적인 똑똑함. 네. 그런 맞아요. 여성적인 똑똑함. 여성적인 그런 똑똑함이 이제 남자애들이 반장하면 정말 그냥 약간 무색무취의 그런 반장의 느낌이라면 맞아. 쟤는 여자애인데 반장이야? 약간 이런 안경 느낌이 끼고 있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있잖아요. 연예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여자 반장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거 맞아요.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미화부장은 여자애 시켰던 것 같아요. 그건 그랬던 기억이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리더가 됐을 때에 갖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은 좀 뭔가 고착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더 심해집니다. 심해지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 1995년에서 이제 2000년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로 졸업하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주마등처럼. 동안 저는 진짜 투쟁의 역사였는데 그때가 가장 많이 제가 화를 내고 싸우고 막 누구를 되게 많이 좌절되고 이랬던 그래도 목소리를 기억이 냈었네요. 전 되게 많이 내는 타입인데요. 멋있다. 나는 되게 순응하는 사람이었어. 전 투쟁의 역사예요. 투쟁의 역사. 근데 누구랑 투쟁하셨어요? 궁금하다. 중고등학교 때. 궁금해. 근데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제 경험에서 가장 제가 크게 느꼈던 게 복장을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껴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자애들한테 치마 입히고 구두 신기고 너무 이런 싫어. 거에 대한 반발이 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캐릭터를 바꾸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그 학교 담장 위를 그냥 걸어다니는 애고 철봉 위에도 걸어다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근데 제 몸에 대해서 균형 잡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각.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감각. 저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철봉 이렇게 여러 개로 있어서 막 팔로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있잖아요. 구름다리 같은 거. 원숭이처럼. 그것도 너무 웃기지만 4칸 5칸으로 해서 다는 애가 남녀 통틀어서 저밖에 없었어요. 우리 반에. 그래서 그런 거에 손에 항상 물집이 잡혀 있어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중에 청혼 받을 때 손이 예뻐야 되는데 그런 거 걱정은 했지만 너무나 내 몸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좋았는데 저 지금 전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봐도 안 그렇잖아요. 되게 유약하시죠. 그쵸. 평균보다 굉장히 근육은 있나 지금 눌러보고 싶은 부러질 것 같은 저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치마가 편해요. 지금 훨씬 바지가 불편해요. 근데 내가 지금 제 상태가 싫지 않아요. 전 지금이 좋은데 제가 잃어버린 어떤 가능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학교가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교복을 아예 치마를 입히고 그게 초반에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치마를 입힌 복장을 그렇게 바꾸는 것만으로 이 사람의 캐릭터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걸 제가 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안타까워요. 그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내가 급격하게 바뀐 게 좀 안타까움이 맞아요. 있고 네. 저는 좀 공감했던 그 단락이 어떤 거였냐면 여기서 지영 씨의 언니 은영 씨가 학교를 원래는 PD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가 교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약간 거기서 물론 이제 본인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먹고 교대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걸 이제 지영 씨가 언니가 좋아서 가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꿈을 한번 꺾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첫째 딸의 그런 책임감은 저희 집 사실 알 수 없어요. 이 언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저희 언니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남동생들은 감이 없어요. 그리고 네. 누나가 선택한 거잖아. 네. 가지 말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라고. 그런 뭔가 말할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희생이 있어요. 있고 그래서 저희 언니도 사실 서울에 사립대를 되게 가고 싶어 했는데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었어. 근데 어머니가 꼬드겼죠. 국립대 가면 집에서도 다닐 수 있고 그러면서 세상에 딜을 했던 게 교정해 줄게였어. 이 교정해 줄 테니까.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되게 친절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걸 말하기도 전에 첫째들은 알아서 국립대를 선택하죠. 언니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언니는 진짜 무조건 서울로 가겠다 나는. 진짜 언니 욕심이 되게 분이다.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점이 너무 부러웠던 게 저는 그 욕심을 부릴 생각조차 못했던 첫째 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남동생이 일어나가는 걸 보고 우리 집안이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 집안이었는데. 나 지금 되게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고 나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슬프긴 한데 왜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욕심낸 건 아니기 때문에 내 탓이지 누굴 탓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나도 억울해하면서 살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기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좀 그냥 토닥일 뿐인데 그게 되게 나중 가서는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똑같아서 제 거 생략할게요. 얘기하세요.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동감해 주셔서. 그리고 이때가 자의식이 되게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거라도 아빠는 왜 엄마한테 저렇게 행동하지? 엄마는 왜 엄마 역할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아빠한테 저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결정을 왜 아빠가 내리는 거지? 동생은 왜 이렇게 하지? 가족의 성 역할이 이때 가장 많이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랑 대학 들어갔을 때 아빠랑 제일 많이 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부딪히죠. 그 시기에. 아빠랑 싸우면 다행인 거죠. 아빠랑 거의 단절하죠. 왜 물도 밥을 다 엄마가 하고 설거지 다 엄마가 하는데 물도 아빠 못 갖다 먹어? 물 좀 갖다 줘 아빠는 얘기했는데 이제 딸한테 엄청 크게 혼나요. 그래서 그치 그렇게 되면 혼나는 거지. 물을 아빠 좀 따라 마시라고. 그런. 근데 또 이 시기가 했었네요. IMFC에 겹쳐져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장사 맞벌이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부모님한테 나의 어떤 불평등함이나 분노를 부모님한테 참아.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때 거의 피가 마르게 장사를 하셔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모님 앞에서 내가 어디 사립대를 가거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또 불평등감을
포출할 수가 없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기에 김지영이 더 공감이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언니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 언니들 착해지지 말아요. 그쵸. 착하지 마세요. 다 좀 뒤늦게 돼서야 좀 쌍년이 좀 되는.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 맞아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뒤늦게라도 알면 다행입니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지영 씨가 이제 대학을 드디어 입학을 하잖아요. 언니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영 씨는 그래도 원하는 서울의 사립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립대 입학을 해서 구직 활동도 굉장히 어렵게 하잖아요. 사실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은 굉장히 적고 뭐 대기업은 꿈도 못 꾸고 결국에는 이제 중견기업에 어렵사리 이제 구직 활동을 하다가 취업이 돼서 입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끝이 아니라 들어가서 보니까 동기들이랑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남자 동기들이랑.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돌아와서 돌이켜보면은 임원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여자가 없었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 규모가 좀 있었던 회사에서도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런 직장 생활에서 생기는 유리천장은 임신과 출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정말 나의 긴 인생 동안 저는 사실 아직 결혼 안 했고 임신, 출산 전혀 없잖아요. 근데 뭘 할 때마다 나한테 너는 잠재적인 그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밀어내는 경험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나한테 평생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를 차별한 도구로는 계속 쓰였잖아요. 그리고 막상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여자분들을 직장에서 차별할 만큼 심각한 일인가? 임신과 출산이? 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야근 뭐 이렇게 밥 먹듯이 해야 되는 분위기 더 이상 아니잖아요. 저희 회사만 해도 5시 반 되면 다 퇴근하시거든요.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그게 저 1안이고요. 2안은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진짜 부담이 되는 쪽이라고 하면 회사가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출산율 낮아진다고 회사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맞아요. 뭐 애 낳으면 얼마씩 주게 돈을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 정말 심각하다고 네. 우리 느끼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멀쩡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요 몇 개월 배려를 해주는 게 그 국가적인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저 세금 되게 많이 내거든요. 많이 내죠. 저도 많이 냅니다. 나의 세금을 국가가 무료로 뭐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돈을 더 쓴다든지 어린이집 더 많이 짓고 이런 일하는 여성들 집에 일찍 보내주고 그거 세금으로 보존하고 이런 데 쓴다 그러면 나는 아무런 반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남녀가 대립을 해서 여자들은 뭐 이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 못 뽑겠고 이렇게 할 일인가. 되게 심하게 얘기했을 땐 저 이 책 갖고 다른 독서 모임 해봤다고 그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때 어떤 남자분은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자기가 여자 직원을 안 뽑는 이유는 물을 못 갈아서 그렇다. 혼자서 정수기 물을 못 갈아. 난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시는 분을 처음 만나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진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냥 꼬투리 잡기잖아요. 제가 맞아요. 생각하기에 그것 때문에 안 뽑는다 그러면 제가 팔 근육 키워서 할게요. 별것도 아니고. 근데 나도 간다. 나도 가라. 요즘에 가는 정수기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너무 쓰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맞아요. 문제는 뭐 내가 뭐 나만을 위해서 나조차고 뭐 몇 달 쉬어야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사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국가 차원에서도 장려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걸 자꾸 발목 잡는 문제를 쓰나. 네. 사실 육아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지 이게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육아를 저도 안 해보고 결혼도 안 해보고 임신도 안 해본 입장에서는 내가 그 경험을 오롯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일할 때는 나 일하는 거 패나 끼치지 말아라라는 좀 이기적인 생각으로밖에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만약에 임신이 8개월 됐는데 뭐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그 단축 근무가 그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배가 만삭이 되실 때까지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야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도희님처럼 큰 회사를 다닐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워낙 복리후생이 좋기 때문에 지원자도 많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직원을 뽑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친구가 결혼을 했어.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여잔데. 근데 한 1, 2년 뒤에는 임신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그 친구를 뽑아서 1년 뒤에 임신을 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처음부터 일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제 합을 맞춰서 간다고 생각하면 아예 그냥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번거로운 거죠. 예산 문제도 있고. 사실 회사도 작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나는 1대1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나한테 타격이 큰 거야. 새로운 사람 가르치는 것도 에너지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미혼 입장에서는 또 저 이렇게 반대로 또 저는 이런 거 하죠. 앞으로 계약할 때 결혼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임신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요즘 그런 거 질문하면 그거 비윤리적이라서 절대 면접에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은근슬쩍 돌려가면서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이게 나에게 뭔가 폐가 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람들이 몸을 사리게 되는 구조? 그거는 분명히 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맞아요. 내가 내 가게에서 뭐 직원 한 명을 뽑아요. 조그만 회사. 근데 왜 이런 주제를 얘기할 때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냐는 거죠. 대기업에서 사람 훨씬 많이 채용하잖아요. 대다수로 뽑는 거는. 근데 대기업도 뭐 똑같아요. 사실 우리 팀의 TO가 5명으로 정해져 있으면 1명이 육아휴직 간다고 해서 안 채워주는 경우 많아요. 근데 제가 되게 복합적으로 드는 감정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이나 이런 제도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통은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를 우리가 각각 가질 수 없겠느냐 하는 게 그걸 굳이 남녀로 구별하지 않아도 왜냐면 각자가 임신, 육아, 출산 때문에 가는 여자들 때문에 얻는 피해를 한번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볼까? 제가 제일 많이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유부남의 남자분들보다 더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훌륭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모두가 똑같이 가지면 너무 좋죠. 사실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사실은 세상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꼭 뭐 제가 도덕적으로 우리 다 이렇게 해집사 이게 아니라 이런 논리 자체가 여성만을 되게 뭔가 이렇게 타겟으로 가는 논리 자체가 결국에 나를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바꾸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런 애가 여자의 욕을 먹이지 이런 캐릭터들도 분명히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여자들이 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남자들이 나쁘고 이게 전혀 아니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왜 그런 사람 하나가 여자들은 나쁜 사람 그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 절에서 여자를 안 뽑는 거야. 이거에 근거로 쓰이고 남자들은 나쁘면 그 사람이 나쁘고 이 사람이 좋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출산 육아 그 힘든 기간에 지나오더라도 앞뒤로 회사에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하시고 저 사람은 왜 5 낳아도 저 사람 뽑아야지 일을 저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캐릭터들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는 고려 안 하냐는 거죠. 네. 참 되게 자기가 사는 시각 내에서 좋게 보면서 하루하루를 좀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좀 큰 시각으로 보는 게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걸 원했는데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바람을 갖고 작가가 소설을 써 내려갔겠지만 결국 닿는 또 이야기는 정신과 의사가 김수영 씨 이제 상담을 거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 병을 산후 우울증으로 육아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렸던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친구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내가 와이프와의 관계에서 이미 한 번은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김지영 씨의 인생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함과 동시에 뒤에 어떤 결말로 이제 끝이 나냐면 후임은 미혼으로 알아봐야겠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가 이제 출산을 위해서 병원을 그만두게 되니까 후임은 이런 문제가 없을 미혼으로 알아봐야겠다. 이러고서 책을 닫거든요. 이거 너무 현실이지 않습니까? 너무 현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나도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그냥 내 먹고 사는데 누가 불편 안 끼쳤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해는 돼. 근데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는 싫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다들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전 되게 씁쓸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제 뭐 다 비슷하게 엔딩에서는 좀 세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직원이 임신 출산을 하는 경우에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국가가 그런 식의 뭔가 내 세금이잖아요. 내가 내는 세금인데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개인한테 분명히 어쨌든 희생이 생기는 거라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백업을 해줘야죠. 네. 오히려 그 제도를 서로 반길 수 있게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잘 봤던 김지영 영화가 오히려 되게 불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 마무리는 되게 희망적이지만 네. 그냥 그 김지영의 개인의 어떤 마음가짐의 변화로 되게 희망적으로 변하게 끝나거든요. 마무리되죠, 영화는. 이제 나도 내 소리를 내고 네. 내가 주장을 펼치게 되면 미치지는 않고 그래 너도 이제 잘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도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저쪽으로 더 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책에서 되게 인상 깊은 구절도 많았지만 아까 정신과 의사가 했던 마지막 말이 뭐라고 어떤 마지막 말을 했을까요? 후임은 미혼으로 뽑아야겠다. 그게 가장 그러니까 육아랑 출산이 진짜 힘든 거구나 부담이 되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후임을 안 뽑아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구절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이 선생은 훌륭한 직원이다. 얼굴은 고상하게 예쁘면서 옷차림은 단정하게 귀엽고 성격도 싹싹하고 센스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와 메뉴, 샷 수까지 기억했다가 사오곤 했다. 직원들에게도 환자들에게도 늘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 병원 분위기를 한결 밝게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급하게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리퍼를 결정한 환자보다 상담을 종결한 환자가 더 많다. 병원 입장에서는 고객을 잃은 것이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여직원은 여러 가지로 곤란한 법이다. 후임은 미혼으로 알아봐야겠다. 라고 하고 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도희님이랑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뭐 생각을 좀 바꿉시다. 우리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해도 변화가 있으려면 뭔가 사회 구조적으로 바뀌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좋은 법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여자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네. 저는 사실 이번 그 방송에서 계속 화제가 나둘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 남녀 이성 관계에서의 그 화제는 살짝 뒤로 갔는데 저 초등학교 시절에 나름 저한테 관심 있다고 하는 남자애가 샤프심을 내 팔에 계속 수업 시간마다 튕기면서 그래서 심지어 교무실 가서 바꿔달라고 자리 좀 쟤 때문에 힘들다 했는데 너 좋아해서 그런 거야. 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짝꿍이 됐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 오히려 서로 이렇게 좀 많이 사이가 안 좋은 남녀는 너희들 좀 친해지면 좋겠다. 사실 지금 그 생각 때는 그건 폭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버스 탔을 때 버스에서 약간 스토커처럼 남자분이 쫓아왔을 때 다른 여성분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이상한 그들이 문제지 학생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말을 해주는데 사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버스에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설에서 그게 나와서 좋았고 근데 또 뒤이어서 덧붙여주는 근데 세상에는 좋은 남자가 더 많아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애매해지는 이 부분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 공감이 되는데 좋은 남자가 더 많고 좋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세상 굴러간다고. 근데 아직 제가 좋은 남자를 못 만나봐가지고. 저는 좋은 남자가 많고 적고 이런 건 안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이게 남자 여자로 나눠서 여기가 좋은 남자고 나쁜 남자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나쁜 여자도 너무 많잖아요. 나에게 해악을 주는 걸 주입하는 시어머니 엄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쩌고저쩌고 이건 모르겠고 나 자신이 스스로가 나한테 이렇게 얽매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여자들끼리의 경험을 굳이 남자애들한테 이거 되게 힘들었어. 이 과정에 나는 정말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물론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겠지만 우리끼리의 경험을 내가 먼저 정리하는 게 난 너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되게 많이 이 시대에 그게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 나오고 나서 막 다양하게 나오는 여자분들 목소리를 보면 되게 부족했구나 아직도. 근데 이것만으로 되게 의미가 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이슈를 만들어냈던 것만으로도. 네, 남자 설득하는 게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 되게 오랜 시간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 진짜 오랜 시간 나눴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의 모든 82년생 김지영 씨에게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저는 아까 그 인상 깊었던 구절처럼 그냥
네 잘못은 아니다. 이 얘기? 그럼 고생했다. 고생한다. 근데 이게 꼭 여자라서 그럴까요? 남자도 사실은 지금 얘기를 이렇게 되게 긴 시간 얘기 나눴는데 그냥 다 고생한다. 네, 저도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옆에서 되게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답답한 얘기 많이 하는 나쁜 사람도 많지만 거의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는 목소리도 엄청 많다는 거를 서로 네, 기억하면서 힘들지만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가보자. 맞아. 네. 언니들 착하게 살지 말아요, 우리. 착하게 살지 말아요. 착하게 살 필요 없다라는 네. 말씀을 저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80년생 김은희 학생의 이야기로 네 시네살롱을 열 건데요. 네, 김보라 감독의 영화 벌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